자, 보면 아까 하다만 게 이제 시선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입니다. 공간의 이동은 쉽죠. 그게 뭐냐면 화자가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외에 올라가니 지금 뭐야? 구름이야? 저기 뭐였냐? 안개야 구름이야? 지금 앞에 보이지가 않아. 내용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산천이 어둡거든. 이 지금 산과 하늘이 어둡거든. 지척을 어떻게 보며? 일월을 어떻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일월을 어찌 보며? 그래서 산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왜? 내 시야를 다 가리고 있거든. 이 안개랑 구름이. 그래서 님 계신 데를 보려고 했더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차라리 백길이나 보려. 물가에 갔어요.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 하니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떻게 이동했어? 산 위로 올라가서 봤어. 그러고 나서 어디로 이동했어? 물가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는 이제 구절이죠. 자, 시선의 이동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화자는 뭐 하고 있어야 돼? 발에 땅에 발 붙이고 있어야 돼. 뭐만 움직이는 거야? 눈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시선의 이동을 우리가 좀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그 보고 있는 그 시선에 왠지 내가 있는 것 같거든. 화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고 산. 길이란 길에는 사람은 저 끊어지겠네. 화자 산에 갔다 길에 간 거 아니야? 자, 근데 화자는 외로운 배 안에 도롱이 입은 늙은이 홀로 낚시질하고 있네. 강에는 눈만 내리고 화자가 누굽니까? 늙은이가 화자죠. 화자 어디에 있어요? 배 위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산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길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화자는 배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산, 길, 시선을 그리고 배 안으로 옮겼어.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플러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겼어. 어디에서 어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겼어. 자, 우리가 보통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원경, 근경, 먼 곳의 경치, 가까운 곳의 경치, 또 상하의 구분도 좀 있는 편입니다. 이거만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상하, 원경, 근경 다 안 나오고 화자가 그냥 쭉 다 동등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시간에 따른 시간의 흐름, 시선의 이동에 따른 흐름, 전개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화자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헤일 듯 합니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어머니 별들을 다 헤이고 있어. 그러다가 내가 서 있는 언덕 위에 이름자를 적어보고 지웁니다. 시선이 여기에서 어디로 내려가? 여기로 내려가요. 맞죠? 자, 그래서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무슨 감정?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무슨 이미지? 하강적인 이미지. 그래서 하강적으로 지금 시선이 움직이면서 정서가 어떻게 변화? 부정적으로 변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정서는요, 이름자를 썼다가 지웠으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부끄러움, 부정적인 정서. 그러면 화자의 시선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 방에서 굉장히 쓸쓸하게 있단 말이야. 손깍지 베개도 하고 굴기도 하고 복덕불이 오면 거기다가 뜻없이 제후에다가 글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어라고 했으니 전에는 뭐 하고 있었어? 숙이고 있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창문을 바라보는 것인데 내가 내 뜻이며 힘으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서 그 높은 것이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내 쓸쓸한 마음에는 가라앉을 것은 다 가라앉고 외로움만 남아있는 상태. 그 전에는 쓸쓸함 때문에 내가 내 외로움과 쓸쓸함에 내 어리석음에 깔려 죽을 것 같았거든. 어리석음에 깔려 죽을 것 같았음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잠시 고개를 들어 허연 창문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에 가라앉을 것은 다 가라앉고 외로움만 남아있는 때 라고 하면 그 전에는 슬픔에 깔려 죽을 것 같았는데 고개를 들고 나서 가라앉을 건 다 가라앉았다고. 그러고 나서 뭐만 남아? 외로움만 남았다고. 그러면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 회복되고 있어. 치유되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희망적으로 살아갈 거야. 희망적 의지. 고개를 위로 들었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고개를 밑으로 떨군다. 고개를 위로 든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화자의 무엇을 드러내기도 한다. 때로는 정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관념 또는 관념적. 관념이라고 하면 무엇을 관념이라고 합니까? 관념이라는 단어 자체는 명이 뭐야? 생각명자죠. 그냥 생각이야. 어떤 생각?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 우리가 관념에 빠지다. 관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념을 가지다. 그러면 추상적인 생각이라며 관념적인 건 기본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추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상적이다라는 말을 하잖아. 추상적이라는 말의 뜻이 뭔데요? 추상적인 건 뭐가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이다. 추상적인 건 뭐가 추상적인 거야? 몰라? 모르진 않을 텐데. 어떠한 걸 보고 우린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지? 야, 그거 너무 추상적이야. 말이 안 되는 거. 모호하다. 말이 안 되다. 또 추상적이다. 생각으로 뭐야? 생각으로만 할 수 있다. 왜 생각으로만 할 수 있을까요? 비현실적. 비현실적이다. 또 생각으로만 할 수 있다. 좋다. 자, 생각으로만 왜 할 수 있을까요? 추상적인 건. 좀 더 나아가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현? 실현은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추상적이다. 자, 추상적이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문학안에서 추상적이다의 반대. 야, 그거 너무 추상적이야 라고 하면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막 엄청 와닿지 않는다는 거거든.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안 되어서? 자, 추상성의 반대말은요, 우리가 보통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할 때 이게 문학작품 안에서 뭔가가 구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막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어서 이런 게 구체적인 게 아니야. 문학 안에서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건, 잘 보세요. 우리가 추상성을 띠고 있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여러분들 이거 했어요? 저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구체적 대상의 추상적 형상화라고 하잖아. 그러면 뭐가 추상적인 건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낸다라고 하면 뭐가 추상적인 거야? 달을 베어내. 뭐가 추상적?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뭐가 추상적인 거야? 밤. 밤이 왜 추상적인데? 힌트가. 뭐라고요? 힌트. 자, 형태가 없다. 형태가 안 보인다.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만지는 건 어떤 감각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근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만질 수만 없어서야. 그럼 혹시 밤을 볼 수는 있어요? 없어. 냄새를 맡을 수는 있어요? 없어. 맛을 볼 수 있어? 없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다는 거 우리가 뭐로 볼 수 없다?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거든. 그게 추상적인 거야. 그럼 추상적인 거에 반대말이니까 뭐 할 수 있다? 형태를 볼 수 있다. 맛을 느낄 수 있다. 냄새가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야. 그래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문학 안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만질 수 있어야 되고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든지 또는 만질 수 있다든지.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면 원래 밤은 만질 수 없는데 한 허리를 베어내서 만질 수 있게끔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추상적인 건요, 뭔가 감각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획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 맛을 볼 수 있어요? 없어. 사랑! 할 수 있어요? 감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관념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관념 어디 안에만 있어? 우리 머리 안에만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추상성을 띠고 있는 대상, 반대는 무슨 말?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문학 안에서는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거 봅시다. 수능 출제자의 눈. 이게 무사와 학사라고 하는 소설인데 여기 그때 당시 어려웠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때나 되면 아마 기출 같이 이제 풀이하거나 할 때 쌤이랑 이거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관념적 서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대요. 짓거렸다고 했으니까 이 요설은 뭐겠어? 그가 했던 말이겠죠. 자, 나는 다시 기범이 짓거렸던 과거의 말이 생각난대요. 세상을 항상 역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대요.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과 역행에 의해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간 것 같답니다. 끊어봅시다. 여기에 구체적 표현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무슨 단어만 있어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만 있어요. 이 세 줄 읽고 지금 무슨 상황이거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선뜻 안 될 거야. 왜 안 되는데? 상황을 모르거든. 근데 구체적이지도 않거든.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예를 들어서 내가 소설에 어떤 문장을 쓸 건데요. 철수가 주인공이야. 철수가 화가 나서 씩씩 콧소리를 내면서 문을 왈칵 잡아서 열었다. 휭 하고 닫는 바람에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들어와서 손가락을 물음표 모양으로 구부리고 똑똑 칠판을 쳤다.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질 거거든. 왜 그런데? 모양을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소리를 다 얘기해 줬잖아. 이게 이제 감각 가능한 형태로 내가 제시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넘어와서요. 당시에 기출선지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면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답니다. 이야기 내부 서술자 있어 없어? 있죠. 1인칭 서술자야. 나. 인물에 대한 평가, 누구에 대한 평가? 기범에 대한 평가.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쌤이 끊어놓은 요 부분까지 했을 때 구체적인 표현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관념적으로 얘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뭐 역순 역행으로 살고 있다. 어떻게 사는 건지 전혀 몰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념적 서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낙관적, 비관적. 자, 관이 무슨 뜻일까요? 관점. 관점 할 때 관 맞습니다. 관 뭔데? 관점, 관찰. 관조적이다 할 때 관도 똑같습니다. 관은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이죠. 볼관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낙관적이라고 할 때 낙은 좋은 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좋게 보는 겁니다. 비관은 뭔데? 슬프게 보는 거야.
그게 낙관 비관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낙관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쭉 봤을 때 보이기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좋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 그게 낙관적인 시선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인데 얘는 되게 이상적인 자아거든. 바람직한 자, 되고 싶은 나.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시대처럼 올이잖아. 올.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시대처럼 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시대처럼 어떤 아침이 올 거라는 뭐가 느껴져? 믿음이 느껴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아침은요, 시대처럼 반드시 올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하면은 반드시 올 거고, 지금은 밤이거든. 아침이면 밝아질 거야. 밝은 미래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야. 상황, 비관적이야. 그러니까 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어차피 올 거거든. 밝아지는 날이. 그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시대처럼 올 아침이 올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비관적인 거야? 낙관적인 거야? 비관적인 거죠. 왜? 올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 의심을 품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떠한 상황을 좀 이제 어떻게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지 아까 관점 얘기했는데 그 관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 아까 광야라고 하는 그 작품 그대로입니다. 이 넓은 들판에 누가 찾아올 거냐면 다시 천고의 뒤에 오랜 시간 뒤에 백마 타고 백마부터 벌써 신비스럽습니다.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답니다. 이 초인은 모든 걸 초월해 줄 대상 어떤 존재야. 초월적 존재. 그러면 초월적 존재가 혹시 날 힘들게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타고 오고 있답니다. 자, 화자의 시선 낙관적 비관적? 낙관적. 그럼 화자의 현실은 그러지 못할 수 있어. 현실은 부정적이야. 그런데 나중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좋더라도.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냉소자조. 냉소할 때 소가 무슨 뜻일까요? 뭐 할 때 소일까? 오, 맞습니다. 웃을 소자입니다. 미소를 짓다 라고 할 때 소야. 자, 그래서 냉은 당연히 뭐겠어? 차가울. 자, 그럼 뭐야? 차갑게 웃음 짓는 거야. 그러면 대상을 보면서 차갑게 웃음 짓는 게 뭔데? 비웃음이죠. 대상에 대한 공감이 없어야지 비웃음이 될 수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공감했는데 비웃는다고요? 그건 사이코패스지. 맞죠? 자,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나랑 다르게 업신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웃는 것을 우리는 냉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날 냉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조가 됩니다. 스스로를 비웃는 거야. 자, 냉소에서 조금만 더 감정이 격해지면, 더 심하게 업신여기면 뭐로 나아갈까요? 자, 심화되면 그걸 우리가 경멸한다. 로도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결국은 냉소랑 경멸은 같은 방향인 거야. 왜 얘기하냐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서전들 쓰십니다 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인물이 누군가가 무슨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비웃으면서 되게 띠껍게 대답해요.
저 대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그때 당시에 수능 이제 선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상대방을 경멸하며 뭐 이러이러이러한 태도를 밝히고 있다 라는 식으로 드러냈거든. 근데 이제 읽으면 좀 띠껍긴 한데 경멸은 아닌 것 같은데 경멸은 좀 진짜 많이 싫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경멸보다 조금 약한 게 뭐야? 냉소. 근데 비웃으면서 띠껍게 얘기하는 게 뭐야? 냉소적으로 대하는 태도잖아.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더 심하게 생각하면 경멸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소랑 경멸은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감정이야. 그래서 당시 그때는 그게 맞는 선지였거든. 다른 그것보다 더 틀린 게 있었어요. 방향이 아예 다른 선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단 말이야. 특히 여러분들 문학시험 진짜 학교에서 좀 까다롭게 내면 되게 애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감정과 관련돼 있을 때 뭘 생각하면 좋냐면요. 반대 감정도 한번 생각해봐요. 자, 대상을 경멸하고 있다. 경멸의 반대말로 좀 어떤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 존경. 오케이. 나도 존경 생각했어요. 자, 그럼 존경 생각해 봅시다. 대상을 존경하고 있다. 하면서 띠껍게 대답하고 있는데 존경은 아니잖아. 그러면 반대말이 너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야? 동그라미는 아니더라도 세모인데 꽤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를 그릴 수 있을 거야. 이해돼요? 이거 여러분들 문학 문제 풀다 보면 세모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이 내잖아요. 특히나 좀 어렵게. 일부러 그렇게 내는 겁니다. 거기서 헷갈리라고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거기 안에서 충분하게 헷갈려 하다가 조금 더 적절한 걸 찾아 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럴 때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써야 될 거야. 근데 정말 해결이 안 될 때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도 헷갈리고 얘도 헷갈리거든. 그럴 때 얘 반대말도 찾아보고 얘도 반대말 찾아서 넣어봐. 뭐가 더 틀린 것 같은지 반대말로. 얘는 진짜 아니거든.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그럴 수도 있어. 사람마다 정도를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 냉소에서 경멸로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학 문제 풀 때. 자, 다음 넘어갑시다. 성찰. 성찰할 때 찰이 어떤 단어에 쓰이는 찰이야? 관찰이죠. 관찰. 관찰이 뭐야? 그냥 들여다보는 게 관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요 상대적으로 성찰을 좀 어떻게 본 거냐면 좁게 본 겁니다. 좁게 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이런 감정들을 좀 성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찰은 반성이 있어야지만 성찰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시 안에서 성찰은요 나를 또는 나와 관련된 것들을 되돌아보는 이 행동이 전체적으로 그냥 성찰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생각해보면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성찰이 드러나는 시의 어떤 구절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화자가 거울을 통해서 날 봐. 또는 우물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보여. 또는 이 흰 바람벽에 완전 새 하얀색인데 막 갖가지 영상들이 지나가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지나가고 어머니도 지나갔다가 내 모습이 갑자기 영상으로 보여. 성찰. 전부 성찰.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과거에 했던 나의 행동을 생각하는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 성찰의 시작이야. 그래서 성찰에서 대부분은 뭘로 나아가요? 반성으로 나아가. 근데 반성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찰도 왕왕 있어요. 그냥 성찰에서 끝나는 거지. 그럼 그 시는, 그 작품은 되돌아보고 끝나는 거지. 이해돼요? 또는 되돌아보고 그냥 희망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되돌아보고 희망적으로 나아갔으니 내가 나의 어떤 부족한 점,
좀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나아간다라고 보면 그냥 성찰 이후에 변화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찰이 꼭 100% 반성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대체로 불러온다. 우리가 생각해봐. 내가 나의 인생 10몇 년 동안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근데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왜 자기를 되돌아봤는데도 반성이 1도 없는 사람도 살다 보면 좀 꽤 만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나를 되돌아보게 되다 보면은 남들이 잘 아는 나보다는 남들이 잘 모르는 나를 되돌아볼 거거든. 그러면 남들이 잘 모르는 나에는 거기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남들이 잘 모르는 되게 구린 나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반성의 감정으로 나아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성찰에서 반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 꼭 100%는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순응적, 저항적. 순응, 순순히 적응한다. 순순히 적응한다. 저항은 뭐야? 적응을 거부한다. 자, 적응하며 따르는 것. 순응. 저항, 거역하거나 버티는 거야. 그러면 순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볼까? 뭐가 있을까요? 적응. 네, 여기 나오는 말 말고. 일단 응 빼고. 운명. 오케이. 운명론적인 거. 그럼 그것보다 조금 더 약한 거.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 죽었어. 가신 님을 어이할꼬. 일단 슬퍼서 한탄해요. 슬퍼서 한탄하는 것도 있는데 뭐도 있어. 물에 떠내려가서 죽은 님을 되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 뭐 해야 돼? 이 상황 뭐 해야 돼? 되돌릴 순 없어.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요. 무슨 접정서? 참고 견디고 마침내 내가 모든 걸 바꿀 수 없구나. 받아들여. 뭔데요? 체념적 정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야 나 그거 체념했다 라고 하면은 이 체념은요 그냥 기브업, 포기했다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쓰잖아. 그래서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끊는 것, 단념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운 건 뭐냐면 체념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거 이외에 나의 선택지는 없거든. 내가 되살릴 수는 없단 말이야. 물에 떠내려간 내 님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체념적 정서라고 하면 물에 떠내려갔네 빠이 받아들여야지 이거 아닙니다. 너무 슬퍼서 이거를 극복하고 싶은데 또는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야. 견디고 참다가 받아들인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또 체념이라고 하고요.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면 뭐야?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디서 정해줬다? 하늘에서 정해줬다는 거야. 신이 정해줬다는 거야. 거스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상황에 적응해야지. 자, 그래서 사실은 상쓴 우리가 우리말이 되게 좀 미묘하죠. 한자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순응을 쓸 수 있는 말에 체념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념을 쓰는 말에 운명을 못 쓰는 경우도 있죠. 운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거대한 운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미묘하게 다르긴 하지만 방향은 전부 뭐야? 받아들이는 걸로 똑같아. 정도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약한 거, 좀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나는 이 행동을 반드시 하도록 태어났다. 숙명, 더 강한 거죠. 나는 이렇게 쓸쓸하게, 높게, 외롭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내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다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맞죠? 숙명론적 태도, 운명론적 태도, 체념적 태도, 수능적 태도.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바꾸려는 의지나 저항이 있어 없어? 없어. 조금 약하게 소극적 태도. 현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항한다. 수능적으로 대항한다. 체념적으로 대항한다. 운명적으로 대항한다.
저항, 현실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자, 볼게요.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랍니다. 내 가슴에 독이 차 있어.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이랍니다. 아주 싱싱한 독이 내 가슴속에 쌓여 있어. 벗은 내 친구는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나한테 이 얘기 왜 하는데? 내가 독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나는 일단 뭐가 없어? 친구가 없겠지. 사회생활 못하겠지. 내가 아주 강한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 야, 그거 아무한테도 좋을 거 없는 독이야. 너한테도 안 좋아. 버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어떤 태도?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 왜? 네가 지금 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 무서운 독 좀 버리라고.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독을 차고 선선히 살아갈 거랍니다. 독을 찬다는 게 바로 차는 게 아니고 몸속에 차고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답니다.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쉽게 살아 힘들게 살아? 힘들게 살아. 현실에 저항. 자, 친구는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고 한답니다. 친구는 야 그래도 시대가 이렇게 억압적이고 탄압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숙이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나는 끝까지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어 라고 하는 저항적 태도.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거 의지적 체념적은 아까 했죠. 자, 근데 체념은 아까 했고 의지우적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저항적인 태도랑 의지적인 태도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저항을 하려면 현실과 싸워야 되거든. 현실과 싸우려면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먼저죠. 의지를 가지고 그 뒤에 저항하거나 의지만 가지고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의지가 먼저, 그 다음이 저항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도 의지가 될 수 있나? 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하늘 다 끝나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 땅. 하늘 끝난 게 동방. 하늘도 끝났고 비 한 방울도 안 내린답니다. 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굉장히 혹독, 그 다음에 척박한 환경입니다. 현실이죠. 혹독하고 이 척박한 현실에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느냐? 자, 그럼 이 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왜? 이렇게 물 한 방울 없는 그 땅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있으니까. 자, 다음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춥죠? 눈 속 깊이 춥죠? 자, 이 혹독하고 척박한 공간에서 꽃맹아리가 옴짝거린답니다. 피어날 준비를 해요. 옴짝옴짝.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린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르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겠지. 맞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마침내. 그러면 왜 좋은데? 제비떼가 까맣게 피어오르는 길 기다리는 이유는 뭐야? 이 피어오를 때가 날아오를 때가 되면은 꽃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다 피어날 거기 때문에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랍니다. 자, 저버리지 못할 약속. 문법적으로 읽어보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 거야? 지켜질 수밖에 없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보자.
오늘 내가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시 제목이 꽃이야. 그럼 이 너는 당연히 누구야? 꽃이야. 자, 1년 2년에서 전부 꽃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꽃이 빨갛게 피어난다고. 그 다음에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에서도 꽃맹아리가 옴짝거린다고.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가 뭔데? 자, 그럼 심리적 거리감으로 나타내볼까? 이 시에서 꽃과 화자는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심리적 거리가 멀다 가깝다? 심리적 거리가 멀다 가깝다? 멀다. 화자랑 이 꽃이랑 심리적 거리가 멀다? 가깝다. 가깝다? 꽃은 이 시에서 지금 어떤 존재인 거야?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피워내고 있는 존재. 이렇게 추운데도 피어나고 있는 존재. 이 꽃이 피어나는 건 절대 지켜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를 불러보겠답니다. 그러면 화자랑 꽃은 지금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상태, 먼 상태. 자, 이거는요, 거리가 멀다 가깝다는요, 실제 거리, 걔가 있는 위치랑 내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리적 거리이기 때문에 화자 중심이어야 돼. 화자가 중심이어야 돼. 화자 중심에서 이 꽃이 좋아 싫어?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피워내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꽃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 화자가 이 꽃을 부르는 이유가 뭔데? 화자 역시 뭐야? 그 꽃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꽃과 화자는 지금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야. 되고 싶거나 아니면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다? 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시라는 문학은요, 무조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하늘이 보라색이라면 그냥 보라색인 거야. 빨간색이라면 그냥 빨간색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사람이 눈이 4개라면 4개인 거야. 화자가 그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1인칭.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너를 여기서 불러보겠다라고 하면 내가 뭐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야? 꽃처럼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꽃이 어떤데? 혹독하고 척박한 환경이죠. 현실이죠. 그 현실에서 뭐 하고 있어? 생명력을 가지고 피어나고 있다고요. 남들 다 죽을 것 같은 공간에서. 자, 의지적 체념적. 의지적인 거야. 내가 꽃처럼 살아갈 거니까.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시에서 꽃이 이런 존재야. 조금만 바람 불어도 나 죽어 이러면서 휙 하고 죽어버려. 너만 하면 나 죽어 하면서 휙 하고 죽어버려. 그러고는 내가 오늘 너를 여기서 불러보겠다. 나 너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의지적 체념적. 체념적. 내가 꽃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랑 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교집합이 많아야 돼요. 자, 그럼 그렇게 교집합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 꽃이 보여주는 모습,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 저 대상이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모습인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심리적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 아, 심리적 거리감 아까 안 했구나.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거리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면 거리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으로도 멀다 가깝다. 멀다는 겁니다. 거리감이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니까. 근데 그러면 거리가 가깝다를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거리감이 가깝다라고 하면 돼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거리가 가깝다고 해야지. 거리감이라고 하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감정을 말하는 거야. 자, 작년 고3 6월 모의평가에 C가 뭐 어떤 게 있었냐면요. 화자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요. 저기서 어마어마한 살구꽃을 하나 봅니다. 살구나무를 하나 봐요. 이 살구나무가 정말 거대하고 멋있게 피어 있어서 마치 하늘을 떠받드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에너지로 피어 있는 거야. 내가 운전하다가 거기에 시선이 매료되었어. 차를 타고 가다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봐. 그러다 보면 나는 차를 타고 가고 있으니 계속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건데? 지나칠 거거든. 그래서 쭉 지나쳐서 뒤쪽에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 뭘로 봐? 사이드 미러로 계속 봐. 사이드 미러에서 이 살구나무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크기가 작아져. 자, 이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자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 살구나무에 고정. 자, 당시 선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화자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뭐 이러이러이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 틀렸어. 왜?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화자를 중심으로 한 심리를 말하는 거야. 실제 이 대상과 이 사람의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심리적 거리는요 1인칭에 나가 저 대상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야. 지나가면서 심지어 물리적으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보고 있어? 운전하고 있는데 앞을 안 보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어요. 이해돼요? 시선을 뗀 적이 없어요. 시에서. 그러면 지금 이 화자는 저 살구나무가 좋은 거야 싫은 거야? 좋으니까 계속 보죠. 보기 싫은데 계속 볼 리는 없지. 자,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이는 이 살구나무는요 화자가 매료되었다고 했잖아.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 살구나무의 매력에 빠진 겁니다. 뭐야? 심리적으로 되게 가깝게 느끼는 거야. 좋으니까 제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거야. 친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다가가기 어렵답니다. 자, 정서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우면 뭐 하기가 힘들까요? 공감이 안 돼. 난 쟤가 왜 웃는지 모르겠어. 난 기분 좋은데.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멀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있죠. 얜 기뻐. 난 슬퍼. 나는 님이 없어서 외로워서 방 안에서 혼자 훌쩍거리며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봤더니 봄날이 돼서 복숭아꽃이 활짝 웃으면서 피고 있네. 심리적 거리 복숭아꽃이랑 가까워 멀어? 멀어요. 멀어. 왜?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쟤는 시시 웃으면서 지금 꽃이 피어나고 있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거리감이 없다 뭐야? 가깝다. 가깝다는 건 내가 이 대상을 좋아한다. 가까워지고 싶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아까 차 타고 가면서 살구나무가 쭉 작아지는 건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짐에 따라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물리적 거리감이 멀어짐에 따라 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경이 경외 같은. 자, 경외감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감이 든다. 경외심이 든다. 경외할 때 경은 뭐 할 때 경일까요? 경계. 아닙니다. 존경하다 할 때 경입니다. 존경, 공경 또는 동경 할 때 경입니다. 공경하는 거. 왜는 뭐냐?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런 감정을 뭔가 느끼지 못했을 텐데 대상을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거야. 존경과 두려움이잖아. 그러면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대상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려워지는 거야. 무서워지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좁은 의미야. 존경하면서 심지어 두려워지는 거. 이건 진짜 살면서 거의 느끼기 힘들죠. 한두 명 그런 사람 볼까 말까? 그런 느낌 느낄까 말까? 근데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라고 볼 수 있냐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서 야, 나랑 좀 다른 세계 사람 같은데? 라는 느낌도 존경스러우면 가까워지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근데 너무 존경스럽잖아? 그러면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져. 야, 난 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로 데뷔한다고 호날두처럼 1000골 가까이 넣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갓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의 영역이라고. 메시 보고 신의 영역이라고. 그게 경외감입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감정도 우리가 넓게 보면 경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히 시조나 이런 데서 많이 느껴지는데 자연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연을 딱 마주했는데 어마어마한 대자연이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대자연을 눈앞에서 딱 봐. 그랜드 캐니언, 나이아가라 폭포 눈앞에서 봐요. 무슨 느낌이 들까요? 좀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 자연에게 위협당하는 느낌이 들거든. 그런 감정도 경외감입니다. 자연에게 느끼는 경외감이야. 알겠죠? 자, 그래 다음 경이감. 경이감 할 때 경은 무슨 뜻일까요? 놀랄 겸. 야, 정말 이제 경이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맞습니다. 놀랄 겸. 놀라움이야. 이거 여러분들 저희 고전소설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 못 봤어? 원수가 대경하여 말하기를, 원수가 대희하여 말하기를, 원수가 대로하사. 대희가 뭔데? 큰 웃음. 크게 기뻐하는 거. 대경 뭔데? 크게 놀라는 거. 대로 뭔데? 크게 슬픔. 크게 분노함. 분노. 대노죠, 대노. 극대노한다고. 대노. 그래서 경의는 이상한 거, 경외는 존경, 공경, 동경하는 거. 무상감 저번에 나랑 얘기했나? 아니요. 무상의 뜻이 뭔데? 참. 상은요, 항상 상자. 무는 없을 무자.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걸 좀 의역하면 영원. 그래서 우리가 제막매가에서 내 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랑 같이 살아가지고 늘 같이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진 잎처럼 사라졌단 말이야. 난 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 영원할 줄 알았던 존재에 없음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허망감, 허탈감, 이런 것들을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산천, 자연은 의구, 옛날 그대로 있는데 인걸, 훌륭한 인재는 간데 없다. 옛날에 그 고려에 융성했던 그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은 100년도 안 돼서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자연은 옛날 그대로야. 자연은 굉장히 영원한 것 같은데 인간사는 너무 짧단 말이야. 변해버려. 아, 영원한 건 없구나 라고 할 때 느끼는 허망감, 허탈감,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마칠 정리하고 가십시다.